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한 제약 기업의 캐나다 수출 실적을 두고서 빈 강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 이야기입니다. 장부상 파트너사에 넘긴 매출은 97억 원인데 실제 현지 환자들에게 처방된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다는 한 언론 기사 때문이죠. 게다가 파트너사와의 이익 배분이나 로열티까지 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본 분들이라면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네? 또 실적 뻥튀기에 당한 건가? 라며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실제 유통구조와 금융감독원 공시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언론의 막연한 추정에 흔들리는 동안 누군가는 확정된 데이터를 보며 조용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는 97억 원과 34억 원이라는 숫자 사이에 숨겨진 진짜 제약 유통의 생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삼천당 제약의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브의 캐나다 런칭 실적입니다. 아필리브는 삼천당 제약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오리지널 약품인 아일리아는 전 세계에서 수조 원이 팔리는 블록버스터급 안과 치료제죠. 이 거대한 시장의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로 캐나다 시장에 당당히 첫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축포를 터뜨려야 할 런칭 초기 시점에 오히려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는 기사가 등장한 겁니다. 기사가 제기한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으로 충격을 준 매출액의 괴리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캐나다 파트너사인 아포텍스에 넘긴 약품이 공급 매출은 97억 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IQV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현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처방된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그마치 63억 원의 간극이 발생한 겁니다. 물건을 도매로 넘긴 양과 실제 시장에서 소비된 양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기자는 이를 두고 유통망에 물건만 억지로 밀어넣어 장부상 매출만 부풀린 것 아니냐는 날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속 없는 수익 구조에 대한 우려입니다. 기사는 삼천당 제약과 캐나다 파트너사 간의 이익 배분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는 이들이 순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계약 구조일 것이라 전제했습니다. 내가 100원을 벌어도 절반인 50원을 고스란히 떼어준다는 논리죠. 여기에 약품 개발에 얽힌 타사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그리고 현지 유통 및 마케팅 비용까지 전부 빼고 나면 실제 삼천당 제약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이익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화려한 글로벌 계약이라는 겉포장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남는 게 없는 헛장사일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점유율의 착시입니다. 그동안 삼천당 제약 측은 캐나다 현지 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오리지널 약품인 아일리아가 포함된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삼천당 제약 아필리브의 점유율은 고작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0점인 줄 알았던 성적표가 사실은 1.6점짜리였다는 식의 프레임이죠. 초라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유리한 숫자만 부각하며 이른바 부풀리기 홍보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주장을 연달아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벤처 붐 시절 창고에 팔리지도 않을 물건만 가득 쌓아두고 장부상 매출만 올려 투자자를 현혹했던 외형 불리기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숫자와 그럴싸한 비용 구조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으니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 또 속은 건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약산업이라는 특수한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의약품이 국경을 넘어 거대한 글로벌 영토에 처음 진입할 때 저 63억 원의 차이는 의혹이 아니라 런칭이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건강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앞서 제기된 언론의 세 가지 의혹,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내부의 설계도를 열어보면 이 비판들이 얼마나 허술한 잣대로 만들어졌는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논란이 된 숫자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진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63억 원의 매출액 괴리, 왜 파트너사에게 도매로 넘긴 공급액은 97억 원인데 현지 환자에게 실제로 처방된 금액은 34억 원뿐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약 유통 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기둥, 셀인과 셀아웃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세린과 셀아웃이란 쉽게 말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와 지역 가맹점의 장부 차이와 같습니다. 본사에서 강남역 가맹점 창고에 원두 100포대를 납품하면 본사 장부에는 즉시 100포대 어치의 세린 공급 매출이 찍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강남역 손님들이 실제로 마신 커피는 원두 10포대 분량이었죠. 이것이 셀아웃 소비 매출입니다. 가맹점 창고에 아직 팔리지 않은 90포대가 남아있다고 해서 본사가 없는 실적을 뻥튀기 하는 사기극을 벌인 건 아닙니다. 물건을 공급한 시점과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시점 사이에 지극히 당연한 시간차일 뿐이죠. 삼천당 제약의 장부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97억 원은 캐나다 파트너사인 아포텍스의 물류 창고에 약을 대량으로 입고시킨 시점에 인식된 도매 매출이고 34억 원은 시간이 흘러 병원과 약국에서 최종 환자들에게 처방된 소매 처방액입니다. 애초에 측정하는 기준점과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나란히 붙여놓고 괴리라고 부르는 것은 제약 회계의 기본 룰을 전혀 모르는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런칭 초기에 이렇게 실제 처방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약을 미리 쏟아붓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채널필, 즉 초기 재고 확보 전략이 등장합니다. 채널필이란 전국에 있는 편의점 5만 곳의 야심 차게 만든 신상 컵라면을 런칭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손님이 내일 당장 제주도 편의점에 갈지 서울 강남 한복판 편의점에 갈지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광고를 보고 신상 라면을 찾았을 때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면 어떨까요?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식어버리고 시장 안착은 시작도 전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팔린 개수와 상관없이 일단 전국 모든 편의점 매대에 물건을 꽉꽉 채워 넣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널필입니다. 더구나 삼천당 제약이 진출한 캐나다라는 무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입니다.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몇 시간씩 나고 물류 트럭이 며칠을 달려야 하는 광활한 대륙입니다. 그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병원과 약국의 신약을 끊김없이 공급하려면 본격적인 처방이 터지기 전에 유통망이라는 모세혈관 끝까지 넉넉한 재고를 선제적으로 밀어넣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런칭 12분기 초반에 공급액 97억이 처방액 34억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이상 신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약품이라는 피가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가장 역동적인 청신호입니다. 자, 다음은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수익성 논란을 해부해 볼까요? 기자는 앞서 현지 파트너사와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고 온갖 로열티와 마케팅비를 떼면 삼천당 제약에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언론의 치명적인 오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팩트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이들이 순이익을 반반 나눌 것이라 전제했지만 실제 삼천당 제약과 아포텍스의 이익 배분율은 90대 10이라는 업계 상식을 파괴하는 압도적인 우위 구조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무려 90을 가져가고 현지 파트너사가 10을 가져가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콧대 높은 계약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리지널 제약사리 제네론과 겹겹이 쳐놓은 까다로운 제형 특허를 완벽하게 회피하면서도 효능을 100% 유지하는 독보적인 공정 기술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파트너사인 아포텍스 입장에서는 이 혁신적인 약을 캐나다 시장에 가장 먼저 독점적으로 유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단 10%의 수익만으로도 기꺼이 삼천당 제약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확실한 기술이라는 무기를 쥔 자가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쥐는 갑의 위치에 섰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확정 데이터가 바로 금융감독원의 공시된 영업이익률 약 60%입니다. 영업이익률 60%란 쉽게 말해 배달앱 맛집 사장님의 기적 같은 장부와 같습니다. 한 달 내내 치킨을 팔고 나서 비싼 생닭 원값 내고 주방 이모님 월급 주고 배달 라이더 비용에 플랫폼 수수료까지 전부 다 냈는데도 사장님 통장의 전체 매출의 60%가 순수익으로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보통 글로벌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무려 그 6배인 60%입니다. 기자가 우려했던 10%의 파트너사 배분금, 타사에 줄 로열티, 캐나다 현지 마케팅 비용 등 이 모든 꼬리표를 장부에서 완벽하게 차감한 뒤에 회사 금고에 들어온 순수익이 5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90대 10이라는 경이적인 계약 구조가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마진 체력 앞에서는 수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론이 비관론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구조는 80%라고 자랑하더니 실제 전체 시장 점유율은 1.6%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의약품 생태계의 절대 법칙인 스위칭 커브를 완벽하게 무시한 데서 온 착시 현상입니다. 스위칭 커브란 쉽게 말해 10년 동안 매일 타던 출근길 버스 노선을 바꾸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느 날 요금이 반값인 새로운 직행버스가 생겼다고 해보죠. 아무리 싸고 빠르다 해도 지각하면 절대 안 되는 직장인들은 내일 당장 100%그 버스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남들이 타는 걸 유심히 지켜보고 진짜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네 라는 확신이 들 때 서서히 옮겨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 생명이 오가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은 이 직장인보다 1000배는 더 보수적입니다. 내가 수년간 처방해서 아무 부작용 없이 환자를 치료해온 오리지널 약을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로 바꾸지 않습니다. 효능 데이터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의사들의 신뢰가 겹겹이 쌓이며 처방이 서서히 전환되는 데는 통상 1년에서 3년이라는 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역사적으로 명확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시밀러의 신화를 쓴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2013년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지금과 판박이었습니다. 런칭 초기 첫 해에는 점유율이 1%대에 머물렀고 당시 언론과 시장에서는 역시 오리지널의 벽은 넘을 수 없다. 복제약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혹평과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딱 1년이 지나고 현지 의사들의 처방 경험치가 쌓이며 스위칭 커브의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처방률이 로켓처럼 솟구치며 유럽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3,000당 제약의 아필리브 역시 이 기나긴 전환 곡선이 첫 출발선에 막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전체 시장의 1.6%는 실패의 징후나 과대포장이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틔운 정상적이고 필연적인 개화 단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전장은 기존 오리지널을 포함한 전체 시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문을 연 신규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부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3,000당 제약은 캐나다 신규 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 85.1%를 단숨에 차지해버렸습니다. 나머지 14.9%는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거장 바이오콘이 가져갔죠. 바이오콘이 어떤 회사입니까? 수십 년간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뼈가 굵은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를 상대로 캐나다 진출, 극초기의 신규 시장 파이의 8할 이상을 압도적으로 쓸어 담았다는 것은 제약업계에서 엄청난 쾌거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향후 1에서 2년 뒤 앞서 말씀드린 스위칭 커브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여 기존 오리지널 약을 쓰던 수많은 환자들이 가격 이점을 찾아 시밀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그 거대한 수요의 물결을 온전히 독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댐을 이미 3,000당 제약이 캐나다 한복판에 완성해뒀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순한 뺄셈의 오류로 빚어진 63억 원의 괴리, 90대 10이라는 경이적인 계약 구조와 60% 마진율이 증명하는 진짜 경쟁력, 그리고 스위칭 커브 초입에서 글로벌 공룡 경쟁사를 누르고 거둔 85%라는 선점 효과. 의혹의 얄팍한 장막을 걷어내고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3,000당 제약이 글로벌 진출의 첫 단추를 얼마나 무섭도록 단단하게 꿰었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튼튼한 런칭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시나리오를 펼쳐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숫자가 엇갈린다는 표면적 논란을 넘어 제약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뼈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63억 원의 매출 괴리가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채널 필 현상이라는 점, 모든 제반 비용을 털어내고도 남은 60%라는 압도적인 마진율, 그리고 전체 시장 1.6%라는 미미한 수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장, 즉 신규 바이오시밀러 시장 85.1%. 톡식이라는 경이로운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탄탄하고 압도적으로 다져진 초기 런칭 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3,000당 제약과 아필리브의 앞날은 과연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확정 공시와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위칭 커브의 폭발과 함께 시작될 실적의 J커브 상승 조짐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현재 3,000당 제약은 캐나다 전역의 약국과 병원이라는 모세혈관에 초기 재고를 꽉 채워 넣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 필 물량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부에 찍히는 매출은 곧 환자들의 실질 처방액과 1대1로 연동되어 가파르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쉽게 말해 새로 개통된 촉거대 고속도로의 핵심 톨게이트를 85%나 독점한 것과 같습니다.
개통 초기인 지금은 처방량이 적어 보여 1.6%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1에서 2년 뒤 기존 오리지널 약품의 비싼 요금에 지친 수많은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이 고속도로 바이오시밀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쏟아지는 엄청난 트래픽에 파라리 3,000당 제약이 세운 톨게이트로 몰려드는 것이죠.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60%라는 괴물 같은 마진 구조입니다. 통행료를 1,000원 받을 때마다 600원 이상이 고스란히 회사 금고의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매출의 파이가 스위칭 커브를 타고 커질수록 회사에 쌓이는 현금 창출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캐나다 발 글로벌 레버리지 극대화 가능성입니다. 제약 산업에서 선진국 시장 하나를 성공적으로 뚫어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에서 돈을 벌었다는 1차원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3,000당 제약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대 시장에 파트너사들과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번 캐나다에서의 실적 데이터는 향후 협상판을 통째로 뒤흔들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국 모의고사 1등 성적표를 들고 대학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콧대 높은 유통사들이 계약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려 들 때 3,000당 제약은 우리가 캐나다 진출 초기에 글로벌 공룡 바이오콘을 가볍게 누르고 신규 시장 85%를 장악했다. 심지어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이라 90대 10으로 수익을 나누고 온갖 비용을 다 떼도 내 주머니에 마진이 60%나 남는다라고 당당히 실제 장부를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하고 확정적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시 3,000당 제약이 훨씬 더 유리한 이익 배분율이나 수백억 대의 투둑한 마일스톤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잠재적 리스크인 경쟁사의 극단적 가격 치킨 게임 우려입니다. 물론 주식시장과 산업생태계가 항상 장밋빛일 수만은 없습니다. 캐나다 신규 시장의 85%를 순식간에 빼앗긴 글로벌 경쟁사 바이오콘이나 본진을 방어해야 하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점유율을 탈환하기 위해 극단적인 단가 후려치기 즉 가격 인하라는 치킨 게임을 걸어올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3,000당 제약의 맷집과 방어력은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이 방어력의 핵심 역시 앞서 구조에서 확인한 60% 마진율에서 나옵니다. 제약업계의 가격 전쟁은 결국 물속에서 오래 참기 잠수 대결과 같습니다.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뺏겠다고 출혈을 불사하며 약값을 팍팍 내린다 하더라도 3,000당 제약은 60% 마진이라는 엄청난 폐활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압박이 들어와도 마진을 조금 줄이면서 여유롭고 유연하게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죠. 반면 3,000당 제약의 독보적인 제형 회피 기술과 공정 원가 경쟁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사들은 마진 압박이 물속에서 스스로 숨이 막혀 꼬르륵 가라앉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단편적인 뺄셈 오류나 뭐뭐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비관론에 흔들릴 시점이 아닙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공시와 객관적 시장 데이터가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는 묵직한 방향성은 이 기업이 매우 단단하고 파괴적인 수익화 궤도에 안착해 나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잡하게 얽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3,000당 제약 캐나다 런칭 관련 논란 핵심만 깔끔하게 세 줄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 97억과 처방액 34억의 간극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닙니다. 광활한 글로벌 유통망을 뚫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유통 메커니즘, 즉 초기 재고 확보 채널 필의 결과입니다. 둘째, 파트너사와 90대 10으로 수익을 나누고 제반 비용을 모두 떼고도 영업이익률 60%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독보적 기술력에 기반한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셋째, 전체 시장 1.6% 점유율은 스위칭 커브 초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가장 중요한 신규 시밀러 시장에서 이미 85.1%를 장악해 향후 폭발적으로 밀려올 수요를 온전히 선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논란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입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